미안해요, 중대장님. 오늘 제 시간에 복귀 못할 것 같습니다. 돈을 받아갔으면 몸이라도 팔아야지. 언니, 제발 놔주세요. 동생의 비명이 터미널 소음을 뚫고 내 귓가에 박혔습니다. 서울역 고속버스 터미널 3번 출구 3명의 남자가 유진이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동생의 팔을 잡아 끌고 있었고 다른 남자가 반대편을 붙잡았습니다. 동생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나는 30m 떨어진 곳에서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막 나온 참이었어요. 유진아. 내 목소리는 인파의 소음에 묻혔습니다. 뛰기 시작했지만 캐리어를 끈 사람들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20m, 15m. 거리가 좁혀졌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문이 열렸고 남자들이 유진이를 밀어 넣었어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내 손이 차가운 금속을 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창문 너머 동생의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언니. 차가 출발했고 테일 라이트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번호판 34거 7892. 뇌에 자동으로 각인되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0년 전 부모님을 잃었을 때처럼. 또 늦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짐했어요. 다시는 유진이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하지만 나는 도망쳤습니다. 군대라는 핑계로, 의무라는 명목으로 동생 곁을 떠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또다시 동생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어요. 기차표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핸드폰을 열어 지도 앱을 실행했어요. 드림잡 인재개발원 IP 역추적. 7년간 특수정찰대에서 익힌 기술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중대장님. 오늘 제 시간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는다. 내 동생은 내가 지킨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응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5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후 7시, 저녁 3개월을 앞둔 마지막 휴가였어요. 언니, 여기 삼겹살 맛집이래. 내가 쏠게. 유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20살 대학교 2학년. 하지만 동생의 얼굴은 많이 여위어 있었어요. 눈밑 짙은 다크서클, 물어뜯은 손톱. 뭔가 걱정거리가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너 또 밥 제대로 안 먹었구나. 에이, 다이어트 중이야. 유진이가 장난스럽게 내 팔뚝을 톡톡 쳤습니다. 거짓말. 7년간 특수정찰대에서 적의 거짓 신호를 구별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동생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무슨 일 있어? 없어. 그냥 과제가 좀 많아서. 나는 더 묻지 않았어요. 어차피 내일 부대 가면 또 6개월 못 보는데. 동생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언니 손목 시계 고장났지? 손목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낡은 전술 시계가 멈춰 있었어요. 7년 전 부모님이 입대 전날 선물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응. 근데 괜찮아. 군대 나가면 안 차도 되니까. 그래도 고쳐야 하지 않아? 엄마 아빠가 주신 건데. 유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후 우리는 단둘이 남았어요. 19살이었던 나는 10살 동생을 키우기 위해 대학을 포기하고 군대에 갔습니다. 나중에 고칠게. 언니는 항상 괜찮다고만 하네. 식사를 마치고 터미널로 이동했습니다. 내 손에는 KTX 표가 쥐어져 있었어요. 대구행 KTX 101호 2024.11 13-600 출발 7회. 부대 복귀는 오전 9시까지. 6시 기차를 타면 30분 여유가 있었습니다.
언니, 조심히 들어가. 다음 휴가 때 봐. 응, 너도 몸 챙겨. 유진이가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억지스러워 보였어요. 동생이 돌아서서 3번 출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화장실에 들렀어요. 10분 후 나왔을 때 그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나는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합니다. 제 동생이 남자들한테 끌려갔어요. 검은색 승합차 34거 7892입니다. 성인이신가요? 네, 20살입니다. 자발적으로 동행한 건 아닌가요? 48시간 경과 후 실종 신고 가능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유진이의 SNS를 확인했어요. DM에서 발견한 메시지. 드림잡 인재개발원 유진님, 내일 고액 알바 자정 행사 도우미 확정. 선불 100만 원 지급.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행사 도우미 100만 원? 뭔가 이상했어요. 업체를 검색했지만 사업자 정보가 뜨지 않았습니다. 가짜 업체, 조직적인 사기, 아니, 인신매매. 인신매매 조직은 24시간 안에 피해자를 해외로 빼돌립니다. 부대 대테러 교육에서 배운 내용이었어요. 핸드폰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52분, 부대 복귀까지 6시간도 안 남았어요. 주머니에서 기차표를 꺼냈습니다. 이 표는 3주 전 유진이가 알바비로 사준 거였어요. 언니, 이거 타고 와. 내가 미리 예매해뒀어. 동생이 환하게 웃었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알바 3개를 하면서도 내 기차표를 사줬어요.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손에 쥔 기차표가 구겨졌어요. 2가지 선택지. 하나, 지금 동생을 찾으러 가서 무단 이탈로 7년 군 생활 물거품. 2, 내일 부대 복귀 후 48시간 뒤 실종 신고. 하지만 그때면 이미 늦습니다. 10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나는 친구들과 놀러가 있었어요. 언니 무서워. 동생의 떨리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을 때 나는 이 시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날 나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유진이를 혼자 두지 않겠다. 하지만 군대라는 핑계로 7년간 동생 곁을 떠나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핸드폰을 열어 지도 앱을 실행했습니다. 드림잡 인재개발원 IP 역추적. 7년간 특수정찰대에서 익힌 기술이었어요. 5분 후 좌표가 떠올랐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 78-3 폐공장. 서울에서 차로 2시간. 터미널 밖으로 나가 택시를 잡았어요. 포천시 영북면까지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손에 쥔 기차표를 다시 봤습니다. 6시간 안에 동생을 찾고 돌아와 기차를 탈 수 있을까?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을 순 없었어요.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는다. 10년 전처럼 늦지 않는다. 7년간 북한 접경지역 특수정찰, 대테러 작전, 인질 구출 훈련. 그 모든 것이 오늘 밤을 위한 준비였던 것처럼 택시가 어둠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가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새벽 1시. 도로는 텅 비어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스쳐 지나가며 내 얼굴을 번갈아 비쳤습니다. 밝았다 어두웠다. 마치 내 심장 박동처럼. 손님, 그런데 포천 산골까지 이 시간에 뭐하러 가시게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날 쳐다봤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산속 폐공장 근처라며? 거긴 사람도 안 사는데. 바로 그래서 가는 겁니다. 사람이 안 사는 곳. 인신매매 조직이 피해자를 가두기 딱 좋은 장소였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건물들이 사라지고 어둠만 펼쳐졌어요. 가끔 지나가는 트럭의 불빛이 전부였습니다. 손에 쥔 핸드폰을 봤어요. 유진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꺼져 있었어요. 유진아, 제발 무사해라. 주머니에서 KTX 표를 꺼냈습니다. 600 출발, 지금부터 5시간 남았어요. 포천까지 2시간, 동생을 찾아서 구출하고 다시 서울까지 2시간.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설령 모든 게 완벽하게 진행되어도 기차 시간을 맞출 수 없었어요. 부대 복귀 실패, 무단 이탈, 최소 영창 30일, 최악의 경우 불명예 전역. 7년 군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동생을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열어 지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 78-33산 중턱에 위치한 폐공장. 위성사진으로 보니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주변에는 나무만 빼곡했고 가장 가까운 민가까지 3km.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듣지 못할 거리였습니다. 머릿속으로 작전을 짜기 시작했어요. 7년간 특수정찰대에서 익힌 절차대로 1단계 목표 지점 접근 및 정찰, 건물 500m 전방에서 하차, 도보로 은밀히 접근, CCTV 위치 파악, 보초 인원 확인, 건물 구조 분석, 2단계 인질 위치 파악, 창문, 출입구를 통해 내부 상황 파악, 유진이가 어디 갇혀 있는지 확인, 3단계 침투 및 구출, 최소 충돌 원칙, 적과 마주치지 않고 인질만 확보, 소음 최소화, 4단계 탈출, 사전에 파악한 탈출 루트로 신속히 이탈, 추격 시 대응 방안 준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너무 많았어요. 적이 몇 명인지, 무기는 있는지, 유진이의 상태는 어떤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일단 가서 봐야 한다. 새벽 2시 50분. 택시가 포천 시내를 지나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길이었습니다. 한참을 달리자 기사님이 말했어요. 손님, 여기서부터는 차가 못 올라가요. 길이 너무 좁아서 여기서 내려주세요.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산속인데. 네, 괜찮습니다.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요금을 내고 차가 떠나는 걸 지켜봤어요. 테일 라이트가 사라지자 완전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사방이 고요했어요. 바람 소리, 나뭇잎 스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손전등을 켰어요. 희미한 불빛이 앞길을 비췄습니다. 지도를 확인하니 여기서 폐공장까지 1.2km. 걸어서 15분 거리였어요. 나는 손전등을 끄고 어둠에 눈을 적응시켰습니다. 30초 후 어둠 속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달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발소리를 최소화하며 산길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7년간 훈련받은 걸음걸이였습니다. 발 뒤꿈치부터 닿지 않고 발끝으로 디디며 나뭇가지를 피해 이동했어요. 숨소리도 최대한 낮췄습니다. 15분 후 앞쪽에 건물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3층짜리 낡은 공장 건물. 1층 몇몇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건물에서 500m 떨어진 나무 뒤에 몸을 숨겼어요. 핸드폰으로 건물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정문 앞에 검은색 승합차 2대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그중 한 대가 서울역에서 봤던 차였습니다. 34거 7892 맞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가 저 안에 있다. 건물 주변을 천천히 관찰했어요. CCTV 3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정문, 측면, 후면. 하지만 건물 왼쪽 구석은 사각지대였어요. 나무가 우거져 있어
카메라가 잡지 못하는 지점이었습니다. 정문 앞에 보초가 2명 서 있었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들. 담배를 피우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라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긴장한 기색은 없었어요. 일상적인 경비였습니다. 나는 사각지대 쪽으로 조심스럽게 이동했어요. 나무에서 나무로, 그림자에서 그림자로 5분에 걸쳐 백엠를 이동했습니다. 건물 측면에 도착했어요. 낡은 벽돌담이 가까이 보였습니다. 1층 창문들은 모두 철창이 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2층 창문 중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발이요. 집에 보내주세요.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이의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분명 갇혀있는 피해자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2층에 인질들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건물을 한 바퀴 돌며 구조를 파악했어요. 정문, 후문, 측면 비상구. 비상구 쪽 계단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루트였어요. CCTV 사각지대에서 접근 가능했습니다. 비상계단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녹슨 철제 계단이었습니다. 발을 디디자 삐걱 소리가 났어요. 몸을 멈췄습니다. 3초 기다렸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다시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계단씩 체중을 분산시키며 2층에 도착했어요. 복도 창문으로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좁은 복도 끝에 문이 3개 보였어요. 그중 가운데 문 틈새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창문을 살짝 밀었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어요. 천천히 열고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복도 바닥에 발을 디뎠어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느껴졌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방으로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방 안에 7명의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모두 2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겁에 질려 있었고 일부는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구석에 유진이가 보였습니다. 동생이 무릎을 껴안고 앉아 있었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볼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친 곳은 보이지 않았어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살아있다. 무사하다.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반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2층 확인하고 와. 애들 조용히 있나 보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재빨리 옆 빈 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둔 채 숨을 죽였어요.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불빛이 새는 방 문이 열렸어요. 조용히들 있어. 내일이면 다 끝나니까. 남자가 방 안을 확인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계단 쪽으로 걸어갔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다시 복도로 나왔어요. 불빛이 새는 방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문손잡이를 잡았어요. 그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몸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어요. 복도 끝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손에 손전등을 들고 있었어요. 불빛이 내 얼굴을 비쳤습니다. 너 누구야? 남자가 한 걸음 다가오며 허리춤에 찬 무전기에 손을 가져갔어요. 0.5초 판단해야 했습니다. 저 남자가 무전으로 알리면 모든 게 끝나요. 나는 움직였습니다. 3걸음. 남자와의 거리를 순식간에 좁혔어요. 남자가 놀라 손전등을 들어 올렸지만 늦었습니다.
내 오른손이 그의 손목을 잡았고 왼손으로 목을 눌렀어요. 7년간 훈련받은 제압술이었습니다. 으윽. 남자가 신음했지만 소리는 작았어요. 내가 목을 정확히 눌러 성대를 압박했으니까요. 5초. 남자의 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기절한 거예요. 죽인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게 한 겁니다. 남자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눕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남자의 허리춤에서 무전기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과 케이블 타이를 찾았어요. 케이블 타이로 남자의 손목과 발목을 묶었습니다. 입에는 찢은 천을 물렸어요. 10분. 이 남자가 깨어나기 전에 끝내야 한다. 빈 방으로 남자를 끌고 들어가 구석에 숨겼습니다. 다시 복도로 나왔어요. 무전기를 귀에 가까이 댔습니다. 잡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2층 김형, 확인 끝났어? 대답이 없자 다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야, 김형? 응답해. 들켰나? 긴장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하지만 다음 무전 내용이 들렸습니다. 또 담배 피우러 갔나 보네. 어차피 30분 후면 출발인데. 보스님도 오신다며? 응. 0시 30분에 차량 3대로 애들 이동시킨대. 항구로. 항구. 해외 밀반출 경로였어요. 30분. 그 전에 구출하지 못하면 유진이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3:27분 남았습니다. 나는 불빛이 새는 방문 앞으로 다시 갔어요.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안에 있던 여자들이 일제히 나를 쳐다봤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들이었어요. 조용히 하세요.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검지를 입술에 갖다 댔어요. 여자들이 놀란 눈으로 날 바라봤습니다. 저, 누구세요? 한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구출하러 왔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세요. 구석에 앉아있던 유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동생의 눈이 커졌어요. 언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모양만으로 내 이름을 불렀어요. 나는 재빨리 유진이에게 다가가 입을 막았습니다. 쉿! 소리 내면 안 돼. 유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동생을 꽉 껴안았어요. 3초? 길게 안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어나. 나가야 돼. 여자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7명. 혼자서 7명을 데리고 빠져나간다?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지금부터 제 뒤를 따라오세요.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여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확인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손짓으로 따라오라고 했어요. 7명의 여자가 조용히 복도로 나왔습니다. 비상계단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숨소리마저 조심하며. 10m. 비상계단 문이 보였습니다. 5m. 그때였어요. 1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애들 차에 태우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고. 알았어. 들켰다. 나는 재빨리 여자들을 빈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7명이 작은 방 안으로 몸을 숨겼어요. 나는 문을 살짝 열어둔 채 밖을 지켜봤습니다. 2명의 남자가 계단을 올라왔어요. 불 켜진 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애들이 없네. 뭐? 남자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5초 후 한 명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본부 2층. 긴급 상황. 인질들이 사라졌습니다.
무전기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어요. 뭐, 당장 찾아. 건물 봉쇄. 건물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어요. 탈출구가 막혔다. 비상계단으로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아래층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창문? 2층이라 뛰어내리면 부상 위험이 컸습니다. 게다가 7명을 다 내릴 시간이 없었어요. 내 옆에서 유진이가 떨고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들도 공포에 질린 얼굴이었어요. 어떡하지? 그때였습니다. 창문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로.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문 밖에 한 여자가 매달려 있었어요. 30대 중반쯤. 짧은 단발머리에 검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빨리. 시간 없어. 여자가 손짓했어요. 나는 망설였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지? 적인가? 아군인가? 여자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보여줬어요. 경찰 배지였습니다. 정수와 경위. 여성 청소년과 5년째 이 조직 추적 중이야. 경찰. 믿을 수 있을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여자들 먼저 보내세요. 제가 도울게요. 정수와 경희가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둘이서 여자들을 하나씩 창문 밖으로 내보냈어요. 2층 창문 아래에는 비상계단 지붕이 있었습니다. 그 위로 내려가면 1층 높이로 떨어질 수 있었어요. 1명, 2명, 3명. 여자들이 조용히 탈출했습니다. 복도에서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2층 빈 방들 수색해. 목소리가 바로 문 앞에서 들렸습니다. 유진이가 마지막으로 창문을 넘었어요. 나도 뒤따라 나가려는 순간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여기 있다? 남자가 소리쳤어요. 나는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비상계단 지붕에 착지했어요. 발목에 충격이 왔지만 참았습니다. 뛰어. 정수와 경희가 앞장서서 달렸어요. 7명의 여자와 나도 뒤를 따랐습니다. 건물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도망친다. 잡아. 정문에서 남자 4명이 뛰어나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쫓았어요. 숲으로. 정수와 경희가 외쳤습니다. 우리는 나무 사이로 몸을 숨겼어요. 어둠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여기저기를 비추고 있었지만 나무에 가려 우리를 찾지 못했어요. 한참을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유진이가 비틀거렸습니다. 내가 동생을 붙잡았어요. 괜찮아? 응. 언니. 유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0m쯤 달렸을 때 정수와 경희가 멈춰 섰어요. 큰 바위 뒤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숨자. 모두 바위 뒤에 웅크렸어요.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 계셨어요? 내가 물었습니다. 5년째 이 조직 추적 중이었어. 오늘 밤 큰 이동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거든. 정수와 경희가 작게 대답했어요. 경찰은 왜 안 불렀어요? 증거가 부족해. 혼자 잠복하며 증거 모으는 중이었어. 근데 당신 군인이지? 네. 여군 하사입니다. 움직임 보니 특수부대 출신 같던데. 특수정찰대요. 정수와 경희가 작게 웃었어요. 잘 됐네. 나 혼자선 이 여자들 구출 못했을 거야.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차량 소리가 들렸어요. 건물 쪽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켜졌습니다. 고급 세단 한 대가 폐공장 앞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50대 중반.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보스다. 정수와 경희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인간이 조직 총책 최상훈이야. 최상훈이 부하들을 노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인질 7명이 도망쳤다고? 너희가 뭐하고 있었던 거야? 죄송합니다. 누군가 침입해서 찾아. 1시간 안에 못 찾으면 너희 다 죽은 줄 알아. 최상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살기가 가득했어요. 조직원들이 손전등을 들고 숲속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위 뒤에 숨은 우리는 숨을 죽였어요. 손전등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못 버텨. 저들이 이쪽까지 오는 건 시간 문제야. 정수와 경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하죠? 여자들을 산 아래로 대피시켜야 해. 여기서 1K의 말에 민가가 있어. 거기까지 가면 안전해. 혼자서 7명을 데리고요? 내가 데리고 갈게. 당신은? 정수와 경희가 폐공장을 쳐다봤어요. 저 건물에 증거가 있어. CCTV 녹화 파일, 장부, 피해자 명단. 5년간 찾던 결정적 증거들이 저 안에 있다고. 지금 들어가는 건 자살 행위예요. 알아. 하지만 이 기회 놓치면 저들은 또 사라져. 새로운 아지트로 옮겨서 다시 시작할 거야. 정수와 경희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당신 군인이잖아. 할 수 있어? 나는 폐공장을 바라봤어요. 건물 안에는 최소 10명의 조직원이 있었습니다. 나 혼자서 들어간다? 무모했어요. 하지만 정수와 경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저들은 사라질 거예요. 언니, 유진이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괜찮아? 어지러워. 머리가. 유진이가 비틀거렸습니다. 내가 동생을 붙잡았어요. 동생의 이마가 뜨거웠습니다. 열이 있어. 저기서 주사를 맞았어요. 얌전히 있으라고. 마약. 조직이 피해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투여하는 진정제였습니다. 부작용으로 고열이 올 수 있었어요.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해. 정수와 경희가 유진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내가 애들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갈게. 거기서 119 부를 수 있어. 혼자 괜찮으세요? 5년간 이 산을 수없이 돌아다녔어. 눈 감고도 길 찾아. 정수와 경희가 여자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모두 내 뒤를 따라와. 절대 소리 내지 마. 여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이가 내 손을 꽉 잡았어요. 언니는 곧 갈게. 경희님 따라가. 알았지? 응. 유진이가 불안한 눈으로 날 바라봤습니다. 나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금방 갈게. 정수와 경희가 여자들을 이끌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그림자들이 스며들었어요. 나는 다시 폐공장을 바라봤습니다. 증거 확보. 10분 안에 들어갔다 나온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35부대 복귀까지 5시간 25분. 아직 시간은 있었습니다. 나는 바위에서 내려와 조심스럽게 건물 쪽으로 이동했어요. 조직원들은 대부분 숲속으로 들어가 수색 중이었습니다. 건물 주변은 비교적 한산했어요. 후면 비상구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으로 살짝 들어갔습니다. 1층 복도. 불이 켜져 있었지만 사람은 없었어요. 복도 끝에 사무실이라고 쓰인 문이 보였습니다. 저길 거예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어요. 천천히 열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책상 하나, 컴퓨터 한 대, 캐비닛 2개. 벽에는 CCTV 모니터 4대가 걸려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건물 내부와 주변이 보였어요. 책상으로 다가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뭉치가 있었어요. 펼쳐보니 피해자 명단이었습니다. 이름, 나이, 출신지. 수십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유진이의 이름도 보였습니다. 이걸 가져가야 해. 서류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전원이 켜져 있었어요. 화면을 확인하니 파일들이 보였습니다. CCTV 녹화 파일, 거래 내역, 장부. USB가 필요했지만 없었어요. 대신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파일명, 내용, 거래 내역. 최대한 많이 찍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실 확인했어? 아직.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재빨리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겼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이상 없네. 가자. 잠깐 컴퓨터 좀 봐. 뭔가 켜져 있어. 한 남자가 책상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신발이 보였어요. 바로 내 앞이었습니다. 남자가 의자를 당겼어요. 앉으려는 순간 내 존재를 발견할 겁니다. 순간 판단했어요. 책상 아래에서 남자의 발목을 잡아 당겼습니다. 남자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넘어졌어요.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기절했어요. 야, 김철. 괜찮아? 다른 남자가 달려왔습니다. 나는 책상 밑에서 나와 그 남자의 다리를 쓸었어요. 남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내가 재빨리 올라타 목을 눌렀어요. 5초. 남자도 기절했습니다. 숨이 거칠게 나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빨리 나가야 해. 컴퓨터로 돌아가 USB 포트에 연결된 외장하드를 발견했어요. 이걸 통째로 가져가면 모든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외장하드를 뽑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문 쪽으로 가려는 순간 복도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았어요. 적어도 5명 이상. 김철이랑 박형 연락 안 돼. 사무실로 갔다고 했는데. 창문.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확인했어요. 1층이라 뛰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몸을 밖으로 내밀었어요. 거기서 뒤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들켰어요. 나는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바닥에 착지하며 구르기로 충격을 흡수했어요. 잡아. 건물에서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나를 쫓았어요. 나는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쫓아왔어요. 나무 사이를 비집고 달렸습니다. 가지가 얼굴을 스쳤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에서 적이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100m쯤 달렸을 때 앞에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5엠 아래로 계곡이 보였어요. 뒤돌아보니 손전등 불빛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뛰어야 하나? 그때였습니다. 옆 나무 뒤에서 누군가 손을 내밀었어요. 이쪽?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30대 초반 군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중사였어요. 이준호 중사. 네, 선임이다. 선임님?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준호 중사가 여기 포천 산속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설명은 나중에. 일단 숨어. 이준호 중사가 내 팔을 잡아 나무 뒤로 끌었습니다. 우리는 바위 틈새로 몸을 숨겼어요. 5초 후 조직원들이 우리가 서 있던 자리를 지나갔습니다. 이쪽으로 갔다. 절벽 쪽 수색해. 손전등 불빛이 여기저기를 비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숨은 바위 틈은 찾지 못했어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한참 후 이준호 중사가 작게 속삭였어요. 괜찮아? 네. 근데 선임님은 어떻게 여기까지? 내 위치 추적 앱이 켜져 있더라. 부대 복귀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길래 확인했지. 군인들은 비상시를 대비해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해야 했어요. 평소엔 꺼두지만 오늘은 급하게 나오느라
끄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단 이탈한 후임을 잡으러 왔습니다. 아니, 이준호 중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내가 무슨 이유로 복귀를 포기했는지 알고 싶었어. 강민지 하사, 너는 7년간 단 한 번도 규칙을 어긴 적이 없었잖아. 그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지만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동생이 인신매매 조직한테 잡혔습니다. 알아. 내 위치가 폐공장에 고정되길래 주변을 조사했어. 그리고 경찰 데이터베이스 확인 결과 이 장소는 5년째 수사 중인 인신매매 조직 아지트로 추정되는 곳이더라. 그럼 경찰은요? 이미 불렀어. 30분 후면 특공대가 도착한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0분이요?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왔지. 이준호 중사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권총이었습니다. KO 권총? 군용이야. 내가 정보사 소속이거든. 정보사요? 응. 겉으로는 특수정찰대 선임이지만 실제로는 군 정보사령부 요원이야. 최근 북한 연계 인신매매 조직을 추적 중이었어. 순간 이해가 됐습니다. 선임이 왜 항상 내 능력을 주시했는지, 왜 나한테만 특별한 관심을 보였는지, 이 조직도 그 연관이 있습니까?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 그래서 증거가 필요해. 나는 주머니에서 외장하드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조직의 모든 거래 내역과 피해자 명단입니다. 이준호 중사의 눈빛이 변했어요. 잘했어. 이것만 있으면 조직 전체를 쓸어 담을 수 있어.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정수와 경이었습니다. 재빨리 받았어요. 민지 씨, 여자들 전부 안전하게 대피시켰어. 119도 불렀고, 동생은요? 병원으로 이송 중이야. 걱정 마. 생명에는 지장 없어.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유진이는 안전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경희님, 증거 확보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외장하드랑 서류를 가져왔어요. 잘했어. 그럼 빨리 그곳을 빠져나와. 내가 산 아래에서 기다릴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준호 중사가 말했어요. 가자. 경찰 오기 전에 빠져나가야 해. 네. 우리는 바위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벽을 우회해서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손전등을 끄고 달빛에 의존하며 걸었습니다. 10분쯤 걸었을 때 뒤에서 고함이 들렸어요. 저기다. 저쪽으로 도망간다. 들켰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향했어요. 뛰어. 이준호 중사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나무 사이를 뛰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쫓아왔습니다. 적어도 5명 이상이었어요. 멈춰.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총성이 울렸어요. 나무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총 있어. 내가 소리쳤어요. 이준호 중사가 뒤를 돌아보며 권총을 꺼냈습니다. 경고 사격이었어요. 추격자들이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는 그 틈에 거리를 벌렸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앞에 큰 나무가 보였습니다. 그 뒤로 몸을 숨겼어요. 선임님, 탄환은? 3발 남았어. 아껴 써야 해. 뒤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못 버텨. 저들을 막아야 해. 이준호 중사가 나무 뒤에서 앞을 살폈습니다. 내가 저들을 막을게. 너는 먼저 가. 선임님, 혼자는 위험합니다. 명령이야. 넌 증거를 가지고 있어. 이걸 반드시 경찰한테 전달해야 해. 하지만 강민지 하사,
이준호 중사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군인은 임무를 완수하는 게 최우선이야. 내 임무는 증거 전달이고 내 임무는 너를 지키는 거야. 알겠습니다. 나는 주머니 속 외장하드를 꽉 쥐었어요. 선임님, 꼭 살아서 돌아오세요. 걱정 마. 나 특전사 출신이야. 이준호 중사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뒤에서 나가 앞으로 나아갔어요. 추격자들을 정면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나는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들렸어요. 탕, 탕, 고함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선임님.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계속 뛰었습니다. 나무 사이를, 바위를 넘어 계곡을 따라. 숨이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147 부대 복귀까지 4시간 13분. 서울까지 돌아가려면 최소 3시간이 필요했어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10분쯤 더 뛰었을 때 앞에 불빛이 보였어요. 민가였습니다. 산 아래 마을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경찰차 2대가 서 있었습니다. 민지 씨, 정수와 경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렸어요. 경희님께 도착했습니다. 증거, 여기 있습니다. 나는 외장하드와 서류를 건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수와 경희가 증거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아? 네. 근데 선임님이 아직 특공대가 올라갔어. 곧 구출될 거야. 핸드폰을 봤습니다. 155사시간 5분 남았어요. 경희님, 저 가봐야 합니다. 지금 어디? 부대에. 복귀 시간이. 정수와 경희가 내 어깨를 잡았어요. 미쳤어? 넌 지금 녹초야. 병원부터 가야 해. 괜찮습니다. 시간 있어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정수와 경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태워다 줄게. 내 차로. 정수와 경희의 차가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새벽 2시. 도로는 비어 있었어요. 엑셀을 밟은 속도계가 120km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더 빨리 갈 수 없나요? 이게 최대야. 이것보다 빠르면 사고나. 조수석에서 나는 핸드폰을 쥐고 있었어요. 213부대 복귀까지 3시간 47분. 서울역까지는 1시간 30분, 거기서 대구까지 2시간.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안 돼. 늦으면 안 돼. 7년간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는 겁니다. 손이 떨렸어요. 민지 씨. 정수와 경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일. 부대에서 알면 어떻게 돼? 무단 이탈로 군법 위반입니다. 최소 영창 30일, 최악의 경우 불명예 전역. 미안해. 내가 도움 청하는 바람에. 아닙니다. 제 선택이었어요. 차창 밖으로 어둠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울 도심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준호 중사였습니다. 재빨리 받았습니다. 선임님, 괜찮으세요? 응. 특공대가 구출해줬어. 조직원 전부 체포됐고. 다행이다. 너는 지금 어디야? 서울로 향하는 중입니다. 민지야. 이준호 중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부대 복귀 포기해. 네. 시간상 불가능해. 지금 서울역 가도 기차 시간 놓쳐. 손에 쥔 핸드폰이 떨렸어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민지야, 현실을 봐. 넌 최선을 다했어. 동생도 구했고
인신매매 조직도 소탕했어. 이제 그만. 안 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7년이에요. 7년을 이렇게 끝낼 순 없어요. 알았어. 내 뜻대로 해. 하지만 민지야. 이준호 중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넌 이미 충분히 훌륭한 군인이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30분 후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245 기차 출발까지 3시간 15분. 하지만 차에서 내리려던 순간 정수와 경희가 말했어요. 잠깐만. 전화 왔어. 경희님이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네, 정수와 경희입니다. 네, 지금요? 얼굴이 굳어졌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를 돌아봤습니다. 민지 씨, 미안해. 무슨 일이에요? 병원에서 연락 왔어. 내 동생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진이가 어떻게 됐어요? 급성 약물 부작용으로 상태가 악화됐대. 지금 응급실이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느 병원이에요? 서울대병원. 여기서 30분 거리야. 245부대 복귀까지 3시간 15분. 병원 왕복 1시간. 그러면 2시간 15분 남아요. 대구까지 2시간 15분 차이. 불가능했습니다. 민지 씨, 어떻게 할래? 정수와 경희가 물었습니다. 나는 손에 쥔 KTX 표를 봤어요. 600 출발 유진이가 알바비로 사준 표, 동생이 웃으며 건넸던 그 표, 그리고 지금 그 동생이 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가주세요. 하지만 부대는 괜찮아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가 방향을 틀었어요. 서울대병원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20분 후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305 간호사에게 유진이 이름을 말했어요. 4번 응급실에 계십니다. 달려갔습니다. 커튼을 젖히자 유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유진아.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작은 손이었어요. 유진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언니? 응. 언니야. 언니. 미안해. 유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해서. 아니야. 괜찮아. 언니가 나 때문에. 유진이가 힘없이 말했어요. 부대 가야 하는 거 알아? 시계 고치려고 돈 벌려고. 그게 이렇게 될 줄.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시계? 응. 엄마 아빠가 준 언니 시계. 고장났잖아. 저녁 선물로 고쳐주려고. 손목을 봤습니다. 멈춘 시계가 있었어요. 유진이가 그걸 위해 고수익 알바를 찾았던 거였습니다. 바보야. 목이 메었습니다. 언니 거 하나 고쳐주려고 이런 짓을. 언니는 항상 나 때문에 희생했잖아. 이번엔 내가 언니한테. 유진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기침했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보호자님, 환자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유진이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동생이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호흡이 고르게 돌아왔어요.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는 급성 약물 부작용으로 쇼크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안정됐지만 최소 3일은 입원 관찰이 필요합니다. 네. 가족분이신가요? 언니입니다. 환자분이 계속 언니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깨어나자마자 언니는 부대 가야 하는데라고.
의사가 작게 웃었습니다. 좋은 자매분들이시네요. 응급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415. 부대 복귀까지 1시간 45분. 지금 출발해도 불가능했어요. KTX 600 기차는 이미 놓쳤습니다. 주머니에서 구겨진 기차표를 꺼냈어요. 대구행 KTX 101호 607의 유진이가 사준 표. 동생의 마음이 담긴 표. 놓쳤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7년간 지켜온 완벽한 복무 기록. 단 한 번의 지각도, 단 한 번의 규칙 위반도 없었어요. 그게 오늘 밤 이 순간 무너졌습니다. 무단 이탈. 최소 영창 30일. 불명예 전역 가능성. 공공기관 취업 불가. 7년이 물거품.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동생을 구했으니까. 7명의 여자를 구했으니까. 인신매매 조직을 소탕했으니까.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야. 핸드폰이 울렸어요. 중대장님이었습니다. 받아야 했어요. 강민지 하사. 중대장님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가? 서울입니다. 복귀 시간까지 1시간 40분 남았다. 설명할 수 있겠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시간에 복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개인 사정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지 하사, 자네가 어떤 군인이었는지 나는 안다. 7년간 모범적이었지. 하지만 규칙은 규칙이야. 알고 있습니다. 복귀 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다. 각오해라. 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끝났어요. 정말 끝났습니다. 병원 복도에 앉아있던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430부대 복귀까지 1시간 30분. 늦었지만 그래도 가야 했어요. 민지 씨, 정수와 경희가 다가왔습니다. 지금 가면 어차피 늦는데. 그래도 가야 합니다.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주머니에서 구겨진 기차표를 꺼냈어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었으니까요. 경희님, 여기서 대구까지 차로 얼마나 걸려요? 3시간쯤. 태워다 주실 수 있나요? 정수와 경희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가자. 차에 탔어요. 새벽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어둠이 걷히고 희미한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유진이었습니다. 언니, 깼어? 동생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또렷했어요. 응, 괜찮아? 언니, 부대가 지금 가는 중이야. 늦은 거 알아. 나 때문에. 정말 미안해. 유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한 건 나야. 7년 동안 내 곁에 없었잖아. 아니야. 언니는 날 위해서. 유진아. 나는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10년 전 엄마 아빠 돌아가셨을 때 나는 내 곁에 없었어. 그때부터 나는 항상 도망쳤어. 군대라는 핑계로 널 혼자 뒀지. 언니. 근데 어젯밤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았어. 널 지켰어. 그게 내가 7년 동안 배운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였어.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하지 마. 언니가 고마워. 전화 너머로 유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사랑해. 나도. 금방 다시 볼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수와 경희가 옆에서 작게 말했어요. 좋은 동생이네. 네. 3시간 후 부대 앞에 도착했습니다. 735 복귀 시간보다 1시간 35분 늦었어요.
정문에는 헌병들이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헌병이 다가왔습니다. 강민지 하사 맞습니까? 네. 무단 이탈로 긴급 체포합니다. 따라오십시오. 헌병이 내 팔을 잡았어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따라갔어요. 영창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좁은 독방에 들어갔어요. 철문이 쾅 닫혔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바닥에 앉았습니다. 끝났구나. 7년. 7년간 지켜온 모든 것이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3일 후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 끌려갔어요. 중대장님과 대대장님 그리고 법무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지 하사. 대대장님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2024년 11월 13일 복귀 시간 900를 위반하고 735에 복귀했다. 무단 이탈 시간 총 22시간 35분. 맞는가? 네. 변명할 것이 있는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동생을 구하러 갔다고? 인신매매 조직을 소탕했다고?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이준호 중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정수와 경위, 그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 한 명. 죄송합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이준호 중사가 말했습니다. 누구신가? 이준호 중사, 군 정보사령부 소속입니다. 대대장님의 표정이 변했어요. 정보사? 네. 이번 강민지 하사의 무단 이탈은 긴급 작전 수행 중 발생한 일입니다. 무슨 소리인가? 이준호 중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강민지 하사는 북한 영계 인신매매 조직 소탕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비공식 작전이었고 급박한 상황이라 사전 보고가 불가능했습니다. 그건 증인이 있습니다. 정수와 경위가 앞으로 나왔어요. 정수와 경위, 서울 여성청소년과입니다. 강민지 하사는 인신매매 조직 소탕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피해자 7명을 구출했고 조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국정원 3차장 김태훈입니다. 이번 작전으로 북한 영계 인신매매 루트가 차단됐습니다. 강민지 하사의 공로가 컸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대대장님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 네. 이준호 중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대대장님이 나를 쳐다봤어요. 강민지 하사, 왜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나?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제 동생이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대대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구하러 갔단 말인가? 네. 어리석은 짓이었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대장님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안보에 기여했군. 법무관 의견은? 법무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단 이탈은 명백하나 정상 참작 사유가 충분합니다. 경징계 처분을 건의합니다. 알겠네. 강민지 하사. 대대장님이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영창 30일 대신 근신 7일로 감경한다. 단 전역은 3개월 연기한다. 이해 있는가? 없습니다. 좋아. 이상.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이준호 중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임님, 고맙습니다. 뭘? 사실대로 말한 것뿐이야. 하지만 제 동생 때문이기도 했잖아요. 그래도 넌 7명을 구했어. 그게 더 중요하지. 이준호 중사가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강민지 하사, 넌 이미 훌륭한 군인이야.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근신 기간이 끝나고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훈련장에서 후임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유진이와 영상 통화를 했어요. 어느 날 중대장님이 날 불렀습니다. 강민지 하사, 이거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열어보니 표창장이었습니다. 국가유공 표창 강민지 하사 인신매매 조직 소탕 공로.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유진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니 유진아, 3개월 후에 진짜 저녁이야. 그때 보자. 곧 답장이 왔어요. 유진응, 언니 저녁식 갈게. 시계도 고쳐서 줄게. 웃음이 났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2월 13일. 저녁식 날이었어요. 강당에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는 단상 위에 서 있었어요. 10년 만에 입는 사복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가벼웠어요. 강민지 하사, 10년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오늘 전역합니다. 중대장님이 전역증을 건넸습니다. 종이 한 장, 10년의 무게가 담긴 종이였어요. 수고했네. 감사합니다. 경례를 했습니다. 마지막 경례였어요. 단상에서 내려오자 유진이가 뛰어왔습니다. 언니, 동생이 꽃다발을 안겨줬어요. 얼굴이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3개월 전 창백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건강한 혈색이 돌아왔어요. 유진아, 언니 축하해. 유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10년 전 어린 시절 동생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이거, 유진이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어보니 시계가 들어 있었어요. 전술시계. 내가 차고 다니던 그 시계였습니다. 고쳤어. 시계방 아저씨가 오래된 거라 부품 구하기 힘들었대. 근데 3개월 동안 알아보셔서 시계를 꺼내 손목에 찼어요. 째깍째깍 다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1423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고마워. 언니. 그때 일. 유진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언니가 나 때문에 저녁도 늦어지고. 괜찮아. 나는 동생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3개월 더 있었으니까 후임들 제대로 가르칠 수 있었어. 나쁘지 않았어. 정말? 응. 그리고 너 덕분에 깨달았어. 뭘? 내가 뭘 지켜야 하는지. 유진이가 내 품에 안겼어요. 작고 따뜻한 동생이었습니다. 언니, 이제 뭐 할 거야?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 근데 제안이 하나 들어왔어. 저녁식이 끝나고 나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정수와 경희와 약속이 있었어요.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지 씨, 저녁 축하해. 고맙습니다. 정수와 경희가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저번에 말했던 제안, 기억나? 민간 구조 컨설팅이요? 응. 정식 회사 차릴 거야. 경찰이 손쓸 수 없는 사각지대의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일. 하지만 저는 경력도 없고 10년 군대가 경력이야. 특수정찰대 출신에 실전 경험까지 있잖아. 정수와 경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같이 할래? 5,050으로.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10년을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좋아. 정수와 경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회사 이름은 정했어? 아니요. 그럼 내가 제안할게. 나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기차표였어요. 병원 쓰레기통에서 다시 주워온 거였습니다. 대구행 KTX 101호 607A. 6시의 약속? 어때요? 6시? 제가 놓친 기차 시간이에요.
그때 저는 선택했어요. 제 시간에 돌아가지 않기로. 정수와 경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6시의 약속? 완벽해. 2개월 후 회사가 설립됐습니다. 강남역 근처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간판에 6시의 약속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첫 의뢰가 들어온 건 일주일 후였어요. 실종된 고등학생을 찾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수와 경희와 나는 밤새 추적했고 48시간 만에 찾아냈어요. 보호시설에서 도망친 아이였습니다. 2번째, 3번째 의뢰가 이어졌어요. 가정폭력 피해자, 스토킹 피해자, 사기 조직 피해자. 경찰이 손쓸 수 없는 곳에서 우리는 그들을 도왔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유진이는 대학교 3학년이 됐고 경찰행정학과로 전과했어요. 언니, 나도 언니처럼 사람들 돕는 일 하고 싶어. 경찰이? 응. 근데 언니 회사 같은 일도 하고 싶어. 나중에 같이 일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어느 여름날 오후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6시의 약속입니다. 저, 도와주세요. 떨리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제 동생이 사라졌어요. 경찰은 48시간 기다리래요. 근데 시간이 없어요. 순간 1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역 터미널에서 유진이가 끌려가던 그날 밤. 위치가 어디세요? 인천이요. 부평구. 3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주소 보내주세요. 전화를 끊고 가방을 챙겼어요. 정수와 경희가 물었습니다. 또 긴급건? 네. 실종 사건이요. 가자. 사무실을 나서며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1630 유진이가 고쳐준 시계.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차에 타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10년 전 이 거리 어딘가에서 19살 소녀가 꿈을 품고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29살이 된 그 소녀는 다른 누군가의 동생을 지키러 가고 있었어요. 민지 씨, 정수와 경희가 운전하며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 군대 10년, 무단 이탈, 전역 연기. 나는 손목시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니요. 왜?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알았어요. 뭘? 제 시간에 돌아가지 않는 게 때로는 진짜 복귀라는 걸. 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따뜻한 오렌지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유진이었습니다. 언니, 오늘 저녁 같이 먹기로 했잖아. 미안, 긴급건 들어와서. 내일 보자. 또, 언니,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 금방 끝날 거야. 조심해. 사랑해, 언니. 나도.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는 인천을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1년 전 그날 밤 나는 선택했습니다. KTX 600 기차를 포기하고 동생을 구하러 가기로. 그 선택은 7년 군 생활을 흔들었고 3개월의 연기를 가져왔고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손목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1645 째깍째깍. 시계는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고쳐준 이 시계처럼 나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나는 달려갑니다. 6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선택의 순간 무엇을 지키시겠습니까? 강민지 하사는 7년의 군 생활과 동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규칙을 지키면 자신의 미래가 안전했지만 그녀는 10년 전 후회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동생을 선택했어요. 당연한 선택이었겠지만 막상 닥치면 누구라도 망설이고 고민했을 겁니다. 진정한 용기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완벽한 기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제 시간에 돌아가지 않는 것도 진짜 복귀라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